헌터 증후군의 경우는 70%가 중증형이고 1형은 2형이랑 비슷하긴 한데 각막 혼탁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3형의 경우는 행동 문제라든지 경련이라든지 골격계 이상을 주로 보이는 질환으로는 4형과 6형이 있습니다. 7형도 있긴 한데 진짜 다양한. 네, 다양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정현입니다. 저는 주로 희귀 유전 질환의 진단과 관리 관련한 진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뮤코다당증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뮤코다당증은 우리 몸에 분해돼야 되는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 줄여서 GAG라는 물질이 분해되지 못하고 여러 조직에 축적이 돼서 여러 임상 증상을 보이시는 질환으로 주로 리소점 축적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러 가지 아형이 있기는 한데 공통적인 임상 증상으로는 거친 얼굴이나 잦은 중이염, 배꼽 탈장, 또 간이나 비장이 좀 비대해지고 키가 작아지고 관절에 구축이 오고 심장에 판막 이상이 오거나 지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 유병률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각 아형별 발병률은 굉장히 드물게 느껴지지만 다 모아놓고 보면은 대략 10만 명당 1명 정도로 아주 드물지만은 않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흔한 아형이 2형 헌터 증후군인데요. 그 다음이 아직은 치료제가 없는 3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1형, 그 다음으로 이제 4형, 6형.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빈도를 보이기는 합니다. 6형까지 있어요? 네. 7형도 있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진단된 환자분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다양한. 네, 다양합니다. 아형별로 증상은 어떤지 좀 특징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증상은 다른 아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데 3형의 경우는 다른 질환보다는 중추신경계 증상으로 행동 문제라든지 경련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주로 더 심하게 보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골격계 이상을 주로 보이는 질환으로는 4형과 6형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인지 기능은 대개는 정상이기 때문에 골격계 이상을 주로 심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팔이 만세를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한 여기 정도만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무릎이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게 관절 구축인 반면에 굉장히 다리를 훨씬 이렇게 넓게 벌릴 수 있다든지 팔을 만져보면 이렇게 더 꺾인다든지 이런 게 이제 관절 과연성이거든요. 다른 아형은 관절 구축이 특징인 반면에 4형의 경우는 과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키가 많이 작아지고 척추뼈가 잘 안 자라기 때문에 상체가 조금 짧고 상대적으로 좀 팔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게 좀 저신장 아이들과의 좀 감별점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뼈도 약하지만 이제 근육도 약하기 때문에 특히 4형의 경우는 이 경추 부분의 뼈가 좀 약한 경우는 머리뼈를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 이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 좀 마비까지도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더 흔한 편인 1형과 2형의 증상 특징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2형 헌터 증후군인데요. 출생 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굳이 이제 돌이켜보면 아이가 몽고반점이 굉장히 전신에 많은 부위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약간 좀 의심을 해볼 만하고요. 1세 넘어가고 2세 되면서 얼굴 모양이 조금 달라집니다. 좀 두터운 얼굴 모양을 보이고 코가 좀 낮고 콧잔등이 넓게 분포돼 있고 귀가 조금 커 보이고 이런 입술이 좀 두껍고 어린 시기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중이염 자주 걸리고 배꼽 탈장 생기고 간이랑 비장이 커지니까 배가 상대적으로 나와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좀 커가다가 성장 속도가 좀 저하됩니다. 몸통에 비해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큰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헌터 증후군의 경우는 70%가 중증형이고 30%가 이제 경미한형인데 중증형이라는 거는 이제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달 퇴행을 보이고 지능 저하를 보이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좀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1형은 2형이랑 비슷하긴 한데 안과적인 문제가 생기기가 쉬워서 각막 혼탁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 미만의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경우는 예후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특히나 더 조기에 발견을 해줘서 중추신경계 증상 완화 목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치료법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2세 미만 때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2세 이후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조기 이식을 했을 적에 효소 보충 요법에 비하면 중추신경계 개선 효과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되나요? 사실 이 질환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어린 시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상당히 비특이적이거든요. 중이염은 뭐 당연히 걸릴 수 있고 배꼽 탈장이나 이런 것도 일반 아이들도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증상으로는 뮤코다당증을 바로 의심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외형적인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 질환에 대해서 경험하는 의료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진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진단법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뮤코다당증, 특히 1형이나 2형 포함한 리소좀 축적 질환 포함한 15가지 질환에 대해서 2020년부터는 선별 검사가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어린 나이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혹 척추 굴단 1형으로 진단받았다가 뮤코다당증 4형으로 진단받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뮤코다당증 4형은 인지 기능이 거의 정상이고 골격계 이상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은 질환이라도 굉장히 경미한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성인기가 돼서도 그냥 단순히 그냥 골반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엑스레이 상에서 아주 큰 이상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진단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던 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진단법이 많이 개발이 됐고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보편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경미한 환자분들에 대한 진단이 요즘은 좀 손쉽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뮤코다당증 환자들이 추가로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 시기에는 중이염이 너무 자주 걸리니까 청력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형이나 6형 이런 친구들은 때로는 각막 이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판막에 문제가 심해지면은 이제 그 판막 치환술을 받기도 하고 이제 어린 시기에는 탈장 수술 받을 수 있고 척추에 이상이 심하게 있다든지 골반에 이상이 있다든지 무릎이 너무 X자라서 이제 성장에 이제 저해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형외과적인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이 또 잘 생기거든요. 혀가 크고 기도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구멍이 좀 좁아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잘 때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잠깐 숨을 몇 초간 안 쉰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 의심될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지속적인 양압 환기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밤에 잘 때 잘 끼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데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도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는 효과가 있습니다.